특별한 이야기 공모전 2024 울주 이바구 3문 부문 최우수 작품입니다. 작괴천의 청룡이 눕다. 김성준 작, 구경영 낭독. 때는 4월이었다. 울주 간월산 자락에서 흘러나온 청량한 공기가 녹음과 뒤섞여 작천정을 시원하게 감싸고 있었다. 간월산에서 보석난다는 말은 없었지만 웬일인지 작괴천은 상류에서 보석을 잘게 빻아 흘러보낸 듯 비취옥의 빛깔을 띠고 있었다. 마치 청룡이 길게 누워 뻗은 듯 푸른 비늘이 꿈틀거리며 콸콸 흐르는 듯 했다. 동해의 용이 산을 사랑하여 무태 올랐다가 그 경치에 취하여 아예 드러누워 작괴천을 이룬 게 아닌가 할 정도였다. 물살 휘감기는 바위마다 영롱한 상아빛을 품고 있는데 물방울이 튈 때마다 바위 표면에 작고 동그란 흑진주가 생겼다가 말라 다시 상아빛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경치가 가히 영남 제일인지라 시인은 시를 흥얼거리고 묵객은 붓을 들어 풍경을 그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림 그리는 자도 하나의 풍경이요. 그림 그려진 자도 풍경이었다. 풍경과 그림의 경계가 사라졌으니 사람이 그림 속에 들어간 듯 했고 그림 속의 인물이 밖으로 나온 듯도 하였다. 그야말로 시심이 없는 자도 작천정에 앉아있노라면 절로 시를 읊고 싶을 텐데 시인들이야 오죽할까. 그래서인지 이 좋은 시절에 울산의 시인 문객들이 작천정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인자 요산하고 지자 요수한다는데 옛적 포은 선생과 숱한 인재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산이 솟아있고 물이 흐르는 작괴천에 당대의 문인들이 모이니 그중 반이 인자고 반이 지자인 듯도 하였다. 그 가운데 좌장격인 권상일이 앉아 있었다. 울산 부사 권상일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양반이었는데 특히 시와 그림을 사랑하였다. 시 잘 짓는 시인과 그림 잘 그리는 묵객이라면 신분을 개의치 않고 교류하였으니 부임지를 잘 만나 온 셈이었다. 다 오셨소이까? 권상일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아직 김진사가 당도하지 않은 터였다. 김진사가 오늘은 좀 더디 오시나 봅니다. 그 양반 시 지을 때도 굼뜨더니 걸음걸이도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그려. 옆에 있던 황첨지가 농을 던지니 좌중이 껄껄 웃었다. 먼 데서 뻐꾸기도 함께 웃는 듯 뻐꾹뻐꾹 하였다. 자자, 늦는 사람은 벌주를 먹이면 될 일이고 그럼 저부터 운을 떼어 보겠소이다. 어제는 마침 망해사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풍광이 제 걸음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게 아니겠소. 그러면서 권상일은 시를 읊기 시작했다. 먼 갯가에 푸른 바다가 넓은데 기한 바위는 작은 구멍으로 통하였네. 구름 거치고 해 나오자 신홍이 있었으니 수궁에서 왔다네. 학성에는 달이 환하게 밝은데 계림에는 꽃이 절로 붉었네. 흘러 전해지는 노래는 길이 다함이 없고 기괴한 복장이 봄바람에 춤을 추네. 허허, 부사께서 그려내는 시상이 절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려. 누가 달콤한 말로 상찬을 하자 권상일의 마음도 졸졸 흐르는 작괴천처럼 맑고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다. 헌데 그 신홍이란 처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황첨지가 물었다. 그렇소. 권상일이 대꾸하자
황첨지가 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처용이 바위 구멍을 통해 무트로 나왔다는 말은 금시초문이거늘 부사께서는 어찌 그런 발상을 하셨소이까? 그러자 권상일은 한번 맞춰보라는 식으로 껄껄 웃기만 하였다. 좌중이 못내 궁금해하자 권상일이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처용이 왜 바위 구멍을 통해 우리 고장에 왔는지 이야기를 꾸며들 보시오. 가장 그럴싸하게 꾸미신 분께 이 선물을 드리리다. 권상일은 귀한 산삼주 한 병을 보란듯이 꺼냈다. 아직 마신 사람도 없는데 벌써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진동했다. 다들 물끄러미 술병만 바라보는데 정작 입을 떼는 사람은 없었다. 산삼주 마시고 싶으면 이야기를 꾸며내야 했지만 처용이 바위 구멍으로 나왔다는 울산 부사의 의중을 누가 알까? 몇 사람이 대충 요리조리 끼워 맞춰 보았으나 권상일은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다. 아무래도 산삼주는 권상일이 다시 가져가야 할 터였다. 내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지요. 부사의 시가 하도 독특하여 심리 밖에서 귀가 쫑긋 서더이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모두 돌아보니 김진사였다. 비록 관운이 없어 대과에는 급제하지는 못하여 진사에 머물렀지만 재주가 많은 양반이었다. 그 때문인지 다들 긴장하는 빛이 역력했다. 자, 그럼 이제 오셔야 할 분이 다 오신 게로군. 일단 좌정부터 하시지요. 권상일이 가리킨 자리에 앉자 김진사는 산삼주를 보며 침부터 삼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사는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삼국 유사에 나온 대로 신라 헌강왕이 울주에서 놀다가 그만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지며 앞을 가렸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어서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어쩔 수 없이 왕은 행렬을 세웠는데 조짐이 이상함을 느끼며 문득 불안해졌다. 좌우의 신하들에게 어찌된 까닭인지 물어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때 일관이 왕에게 아뢰었다. 이것은 동해용의 조화입니다.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여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일관의 말을 듣자 헌강왕의 불안한 마음이 더욱 심해졌다. 자기가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동해용이 꿈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 꿈속에서 용이 물었다. 그대를 왕으로 만들어준다면 내게 무엇을 해주겠는가? 사람 마음이란 게 뒷간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헌강왕에게는 아직 뒷간 들어가기 전에 절박함이 있었다. 매년 동해에 제물을 바치고 치성을 드리겠소. 또한 기필코 백성을 위한 성군이 되겠소. 헌강왕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절박한 사람에게 거짓이 있을 리가 없었다. 좋소. 이제 당신은 곧 신라의 왕이 될 것이오. 나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오. 그 후 용은 약속을 지켰다. 헌강왕은 용의 총명함과 용기와 힘을 빌려 너끈히 왕위를 거머쥘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게 사라졌던지 헌강왕은 용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경노한 용은 동해에 세찬 풍랑을 일으키고 먹장 구름을 흩뿌리고 거센 바람을 몰고 와 어선이 출항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이 재앙이 자기 탓인지도 모르는 헌강왕은 괜히 동해용의 야박함만 탓하곤 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 용이 안개를 뿌려 자기의 앞을 막으니 덜컥 겁이 났던 것이다. 여봐라. 내가 동해용에게 진 빚이 크니 이 부근에 크게 절을 지어 동해용의 덕을 칭송하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용을 위한 절이 생겨났다. 절을 짓자
비로소 자욱한 안개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이 절을 울주 망해사라고 불렀다. 용은 노기를 누그러뜨리며 왕 앞에 나타났다. 7 아들까지 대동하였으니 그 위엄이 사뭇 당당했다. 비록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긴 하였지만 누가 봐도 용의 기상이 철철 흘러넘쳤다. 왕은 동해 용에게 무릎을 꿇었다. 동해 용왕에게 인사드리오. 동해 용은 헌강왕이 예를 갖추자 기뻐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내가 왕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소. 뭡니까? 헌강왕이 물었다. 내 아들 중 처용은 역시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덕에 가슴 깊은 곳에 숨은 삿된 생각과 음험한 음모를 간파할 수 있지요. 역신도 사람의 꼴을 하고 다니지만 처용의 날카로운 눈이 꿰뚫어 보는 통에 정체를 감출 수가 없다오. 그래서 역신조차 처용만 보면 주랭랑을 치는 것이오. 이 아이를 서라볼로 데려가 관직을 내린다면 크게 쓰임이 있을 것이오. 그렇게 해서 헌강왕은 처용을 서라볼로 데려가 급간 벼슬을 주는 한편 아름다운 미녀를 아내로 삼게 했다. 처용에게 충성을 받아낼 요량이었던 것이다. 처용을 잘만 활용하면 누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바치는 신하인지 누가 은밀히 역모를 꾸미는 반역자인지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해용이 신라에 처용을 남겨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 단지 헌강왕 개인에게 충성을 바치라는 게 동해용의 뜻이었던 것은 아니다. 동해용은 사람 속을 꿰뚫는 처용의 능력을 오로지 신라 백성을 위해 쓰고자 하였다. 백성을 핍박하고 임금을 속이는 간신배를 골라내고 백성들이 두려워 감히 말 못하며 끙끙 앓는 속마음을 읽어내어 임금에게 간언하고 임금이 고약한 마음을 먹으면 미리 바로 잡으려는 것이었다. 똑같은 능력을 두고서 동해용과 헌강왕이 동상이몽을 꾸었으니 처용의 서라벌 생활이 그리 평탄치만은 못하였다. 자네, 이번에 동해용의 아들놈이 서라벌에 온 걸 아는가? 알지. 그 녀석이 불쾌하게도 사람 속을 읽는다는군. 속살이야 의복으로 감춘다지만 마음은 어떻게 감출 수 있단 말인가. 이래저래 골칫거리가 하나 굴러왔군. 뇌물을 받아 매관 매직을 하고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놓던 관리들은 처용의 등장에 좌불안석이었다. 사실 그랬다. 처용은 왕이 주관하는 조회 때마다 왕 옆에 서서 신하들의 속을 낱낱이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누구든 그릇된 마음을 품은 자가 있으면 즉시 왕에게 보고했다. 그때마다 죄의 질에 따라 관리의 목이 날아가든 관직이 날아가든 했으니 그야말로 악당들에게는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헌강왕과 백성들에게는 극락이었으니 왕은 반역 걱정 없어 마음이 평안하였고 백성들은 탐과 놀이가 소탕되어 간만에 사는 맛이 났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헌강왕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중요한 일은 처용과 의논만 하면 탄탄대로를 걷는 듯하여 연일 주색에 빠져 점점 정사를 멀리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좋구나. 서라벌에 처용이 있고부터 반역의 조짐은 사라지고 태평성대가 열렸으니 내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리요. 그저 마시고 취하면 다시 마실 일밖에 더 있겠는가. 이렇듯 헌강왕은 점차 나라와 백성을 잊고 살았다. 헌강왕의 행태를 본 처용은 한숨을 쉬었다. 맹자가 말하기를 밖으로 외적이 없고 안으로 근심이 없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였는데 왕이 딱 그렇구나. 그랬다. 삼국은 통일된 지 오래였다. 전쟁을 걸어오던 백제와 구구려는 자취를 감췄다. 처용 덕에 내치까지 평안해지자
헌강왕에게는 근심이 없었다. 근심이 없는 마음은 교만해지기 마련이었다. 헌강왕은 처용을 이용하여 부패한 관리와 반역자를 색출할 줄만 알았지 정작 자신이 신라를 좀먹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처용이 헌강왕을 따라 나서던 날 동해용은 처용에게 당부를 하였다. 왕을 보필하되 혹여 왕이 정치를 망칠 조짐이 보이거든 반드시 내게 알려야 한다. 내가 헌강왕을 보위에 앉힌 것은 어디까지나 신라 백성을 위함이 아니었더냐. 아버지의 말씀을 상기한 처용은 밤길을 더듬어 울주 망해사로 향하였다. 큰 바위에 이르자 주위를 여러 차례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 열쇠를 바위 구멍에 꽂아 돌리니 바위가 문처럼 양옆으로 활짝 열렸다. 처용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니 바위는 다시 닫혔다. 그 바위는 용궁으로 통하는 입구였던 것이다. 헌강왕이 정치를 잘하고 있느냐? 동해용이 물었다. 처용은 고개를 저으며 그간의 사정을 소상하게 보고했다. 동해용은 또다시 격분하여 처용에게 말했다. 내가 헌강왕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해야겠다. 너는 다시 서라볼로 돌아가 왕의 동태를 살피고 수시로 내게 알리도록 하여라. 처용은 망해사 바위를 통해 다시 무트로 나왔다. 처용이 서라벌에 당도하고부터 신라에는 재앙이 덮치기 시작했다. 동해용은 거센 풍랑을 일으켜 바닷길을 막아버렸고 비구름을 흩어버려 비를 뿌리지 않았다. 입김을 뿜어 대낮에도 자욱한 안개가 신라를 덮었으니 백성들은 그저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처용을 부르도록 하라. 난데없이 재앙이 내리자 헌강왕은 처용을 불렀다. 어찌된 까닭인가? 왜 이런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말이다. 처용이 대답했다. 이것은 동해용의 조화인데 왕이 선정을 베풀면 용은 잠잠해지고 왕이 부덕하면 용은 날뛰나이다. 왕께서 계속 정사를 멀리하시면 더 큰 재앙이 내려질 것이옵니다. 그러자 헌강왕은 경노했다. 아무래도 충언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었다. 내가 너를 어여삐 여겨 벼슬을 내리고 미녀를 주었거늘 나의 부덕함을 논한단 말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 처용은 한숨을 쉬며 궁을 나와야 했다. 왕과 처용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보자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간신들이 이간질을 시작했다. 처용의 거만함이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왕을 능멸한 죄를 물으소서. 동해용의 아들이 왕위를 넘본다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나이까? 이처럼 간신들은 이번 일을 기회로 어떻게든 처용을 왕에게서 떼어내려고 했다. 눈의 가시 같은 처용이 사라져야 자신들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은 아직은 처용을 그 정도로 의심하지는 않았다. 단지 충언이 귀에 거슬렸던 것일 뿐 쓸모 많은 처용을 내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이간질이 먹혀들지 않자 간신들은 처용을 본격적으로 미행하기 시작했다. 처용을 모함할 꼬투리를 잡아야 했다. 집에 들어온 처용은 나라 걱정에 수심 어린 낯빛이 역력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긴 하지만 지금은 운우의 정을 나눌 때가 아니었다. 아내는 그런 처용이 원망스러웠다. 그걸 모를 리 없건만 처용은 또 밤길을 더듬어 망해사로 향하였다. 동해용에게 헌강왕의 일을 보고하기 위함이었다. 헌강왕의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동해용은 재앙의 강도를 더 높였다. 처용은 아버지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크게 노한 동해용의 분기를 잠재우지는 못하였다. 헌강왕과 동해용의 사이에서 이래저래 고단한 것은 처용뿐이었다. 야음을 틈타 망해사의 바위문을 열어 다시 무트로 나오는 처용.
먼 발치에서 그를 은밀히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다. 간신들이 풀어놓은 미행꾼이었다. 그들은 처용이 밤마다 망해사를 통하여 용궁에 드나드는 걸 간신들에게 고스란히 보고했다. 간신들은 미행꾼에게 전해 들은 내용에 이리저리 살을 붙이고 한껏 부풀려 헌강왕에게 일러 바쳤다. 처용이 밤마다 망해사로 가는데 들리는 말로는 동의 용과 내통을 한다 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신라에 벌어지는 재앙은 처용과 동의 용이 짜고 벌이는 일이 아닌가 걱정되옵니다. 재앙이 지속될수록 백성들은 왕에게 등을 돌릴 것이므로 그 자리를 처용이 차지하고자 든다면 어찌 막을 수 있겠나이까. 간신과 반역자를 감시하는 처용이야말로 반역을 획책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등잔 밑이 어두운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이렇듯 간신들이 우르르 몰려 왕에게 참소를 하니 헌강왕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망해사를 통하여 용궁에 드나든다는 보고, 신라에 계속되는 재앙, 자신에게 대놓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늘어놓던 처용의 그 거만함. 왕은 점점 처용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처용이 하는 말은 일절 믿지 않았고 되레 그를 의심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간신들의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처용의 아내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 남편이 밤마다 어딜 가는지 아시오? 이렇게 묻자 처용의 아내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밤마다 자기를 멀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던 게 영 찝찝했던 참이었다. 제가 남편을 미행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공사에 바쁜 사람이라서 그러려니 한 것이지요. 당신 남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처용은 용궁에 살 때부터 서로 사모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몰래 만나느라 밤마다 야행을 하는 것이오.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오늘 밤 망해사에 한번 나가보시오. 남편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아내는 그날 밤 망해사로 가서 처용의 동태를 살폈다. 과연 처용은 망해사의 바위에 열쇠를 꽂더니 용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처용의 아내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궁리하는 아내. 그런 아내에게 은근슬쩍 역신이 접근해왔다. 역신은 잘생기고 풍채 좋은 사내의 탈을 쓰고 있었다. 결국 그날 밤 처용의 아내는 역신과 동침을 하였다. 새벽이 다 되어 돌아온 처용은 신발 두 켤레를 보고는 격통을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주야 장천, 나라 걱정에 몸이 부서져라 이랬건만 간신은 모함하고 임금은 의심하며 아내는 부정을 저지르다니. 처용은 이제 신라에 아무런 미련도 애정도 남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자신을 배신했다. 처용은 서러운 마음을 노래로 풀며 서라벌을 떠났다. 역신이 뒤늦게 처용의 출현을 알고는 겁에 질려 용서를 빌었지만 처용은 화조차 낼 기운이 없었다. 역신이 처용의 마음을 알 리가 있을까? 그저 한없이 관대한 분이라고 칭송하며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겠다는 약속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처용은 이제 약속이란 걸 믿지 않았다. 자신과 더불어 선정을 베풀자던 헌강왕, 100년 가약을 맺었던 아내, 그들 모두 처용과 굳건한 약속을 했다가 내팽개치지 않았던가. 처용은 망해사 바위에 열쇠를 꽂아 문을 열고는 열쇠를 깊은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다시는 이곳을 드나드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고는 바위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그 후로 처용을 봤다는 자는 없었다. 처용이 사라지자 신라에는 더 거센 재앙이 닥쳤다. 동해용은 백성을 위해 헌강왕에게 보위를 약속했지만 속았음을 알고는 분노를 풀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처용이 서라벌에 있을 때는 아들의 낯을 보아 어느 정도 분기를 가라앉히기라도 하였지만 이제는 더 봐줄 것도 없었다. 점차 신라에는 짙은 아문이 드리워져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았다. 오랜 가뭄 끝에 홍수가 범람하고 해마다 흉작이요 전염병까지 돌았다. 이것도 부족해 처용이 사라지자마자 간신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다시 고리대를 놓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은 종으로 삼았다. 이래저래 백성들의 갓난 신고가 동해의 노도처럼 일어났다. 곳곳에서 봉기하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켰고 성주들은 왕을 참칭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4분 5열의 신라를 보며 헌강왕은 뒤늦게 탄식했다. 내가 어리석었도다.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여 충신을 내쫓고 간신의 말만 믿었구나. 이제 무엇으로 동해 용의 분노를 풀 수 있으랴. 처용을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왕위라도 양보할 수 있으련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헌강왕에게 벌써 여러 번 속은 동해용은 절대 재앙을 풀 생각이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신라가 멸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동해용궁에서 탄식의 세월을 보내던 처용, 그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용궁에 머무르면 몸은 편했지만 백성들의 곤궁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처용은 동해용에게 간청했다. 아버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헌강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왕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면 저도 신라를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헌강왕이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아버지도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처용은 날마다 동해용에게 이렇게 간곡히 빌었다. 동해용은 마지못해 처용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다. 처용은 그날로 바로 용궁을 떠나 망해사의 바위문을 열었다. 처용이 서라벌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헌강왕은 친히 나가 처용을 맞았다. 그러고는 왕의 채통도 다 잊은 채 처용에게 빌다시피 했다. 내가 그간 어리석었소. 그대의 충정을 못 알아본 내가 장님이었소. 이 어두운 눈을 찔러서라도 사죄를 할 것이니 부디 신라를 버리지 말아주시오. 처용은 헌강왕이 진심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하고는 다시 간신배를 척결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종살이하던 백성들도 다시 양민 신분으로 되돌려 놓았다. 간신들이 소탕되니 백성들의 민심은 가라앉았고 곳곳에서 봉기하던 무리들도 무기를 놓고 농기구를 잡았다. 따르던 반란군이 흩어지니 지방 영주와 성주들도 투항하기에 이르렀다. 신라의 국체가 멸망의 길에서 부흥의 길로 돌아서던 참이었다. 동해용은 처용의 노력과 헌강왕의 개과천선을 보자 더는 재앙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는 모든 재앙을 거두어 동해 깊은 물속에 가두어버렸다. 백성들은 둘만 모여도 처용을 칭송하였고 처용과 같은 자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신라가 만방으로 뻗어나가리라 아쉬워했다. 물론 이런 평판은 처용의 귀에도 헌강왕의 귀에도 들어갔다. 처용은 탄식했다. 간신히 나라를 살려두었건만 저 소문이 나와 신라를 죽이려 드는구나. 처용의 말이 옳았다. 속이 좁은 헌강왕은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처용을 또다시 질투할 게 뻔했다. 그러면 국노는 분열되고 나라는 또 도탄에 빠질지도 몰랐다. 왕과 자신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했다. 왕을 끌어내릴 수 없으므로 처용 자신이 떠나야 했다. 처용은 금음을 틈타 울주로 향했다. 이제 망해사의 바위문을 열면 다시는 신라에 나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냈으니 굳이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앞불사 망해사 바위문에 열쇠가 없었다.
아내가 역신과 눈이 맞던 날 처용은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그 열쇠를 깊은 물속에 던져버렸던 것이다. 다시는 무태 나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바위 문은 안에서는 그냥 열 수 있지만 밖에서는 열쇠 없이는 열 수가 없었다. 열쇠가 없으니 바위 문을 밖에서 열 수가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용. 서라벌로 돌아갈 수도 용궁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용궁으로 가자니 열쇠가 없고 서라벌로 가자니 헌강왕과의 갈등이 예고돼 있었다. 망해사에서 넋놓고 고심하던 처용은 결국 간월산에 몸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헌강왕은 처용이 용궁으로 갔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자기 한 몸만 깊은 산중에 숨어 살면 문제될 게 없었다. 그 후 처용은 간월산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면서 국태민안의 치성을 드렸다. 마침내 처용의 수명이 다하여 죽게 되자 인간의 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본래의 모습인 용으로 돌아갔다. 죽은 청룡 한 마리가 간월산 자락에 축 늘어졌는데 청룡이 누운 자취를 따라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물은 마치 보석을 빻아 흘려보낸 듯도 했고 청룡의 푸른 가죽을 길게 널어놓은 듯도 하였다. 처용의 기상이 서린 이 작괴처는 중신들의 발걸음을 당겼는데 보은 선생은 물론이고 숱한 제사, 중신이 처용의 길을 따랐다. 시인은 그 기상을 높이는 시를 짓고 묵객은 도저한 중심을 그렸으니 그 전통이 이 자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진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야기라는 게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뽑으면 뽑는 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좌중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그건 처용을 소재로 시를 지은 권상일도 마찬가지였다. 기이한 바위는 작은 구멍으로 통하였네라고 읊은 자기 속내를 김진사가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듯하였다. 처용이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듯이 말이다. 김진사가 시 짓는 데는 재주도 부족하더니 이야기 꾸며내는 재주가 있을 줄은 몰랐소이다. 어찌 그런 발상을 하셨소이까? 권상일이 묻자 김진사가 대답했다. 이곳 작괴처는 중신 보은 선생이 잤던 곳이며 많은 선비들이 보은 선생의 의기를 본받기를 결심한 장소가 아닙니까? 권 부사께서 하필 이곳에서 처용을 그렇게 읊으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용을 보은 선생과 같은 중신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진사의 대답에 권상일이 껄껄껄 웃어젖혔다. 자기 속내가 들킨 것 치고는 아주 유쾌한 기분이었다. 삿된 생각은 감추어야 하지만 의로운 마음은 서로 통해야 하는 법이 아니던가. 네, 오늘 시 한 수 이야기 한 편으로서 김진사와 의기가 통하였으니 이 산삼주를 아끼지 않고 내놓겠소. 권상일은 약속대로 산삼주를 내놓았다. 김진사는 덤으로 주변의 부러운 시선도 함께 받았다. 김진사는 술병을 따더니 좌중에게 한 잔씩 나누어 주며 말했다. 다음 모임부턴 한 명이 하나의 이야기씩 준비해 오는 게 어떻겠소이까? 곳곳마다 사연 깃들지 않은 곳 없고 인물 나지 않은 곳 없는 고을이 우리 울산이 아니겠소. 멀리는 역사 이전의 대고적부터 가깝게는 당대에 이르기까지 숱한 이야깃거리가 있으니 작천정에 모일 때마다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내 봅시다. 말하지 않으면 잊고 잊어버리면 다시 살려낼 수 없는 법이니 말이오. 부사 권상일은 김진사에게 맞장구를 쳤고 좌중도 동의를 하였다. 바야흐로 때는 4월도 무르익어 산에들에 붉고 푸른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올랐다. 포근한 봄바람이 작천정을 감싸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듯하였다. 신선이 술잔을 걸어두었다는 작괴처는 보석으로 선을 그은 듯 졸졸졸 쉼없이 흘렀다. 그 위로 산꽃들이 술에 취한 듯 꾸벅 조는 듯 봄바람에 흔들렸다.